교과서 90쪽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선을 무대로 명과 조선과 일본이 만 7년 동안 싸웠던 동아시아 국제전쟁인 임진왜란을 공부를 했었죠. 임진왜란 당시 이제 광해군이 많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선조의 첩의 둘째 아들로서 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이 이제 이 조선의 군주가 됩니다. 광해군은 토지대장과 호적을 재정비하고 궁궐과 성곽을 수리하는 등 전후 복구 사업에 이제 힘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랬죠. 곡물을 쌀로 내게 하는 방법을 대동법이라고 하는데 광해군 때 처음 실시가 되죠. 자, 임진왜란 중에 만주에서는 이 명의 지배를 받고 있던 여진족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여진족은 이 해서여진, 야인여진, 건주여진으로 이제 부족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건주여진 부족장 출신인 아이신조로 누르하치가 1616년 이 여진 사회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이제 후금을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후금이 이제 건국되면서 이 명과 후금은 이제 이 대립 관계에 있게 되는 거고, 당시 이제 이 후금이 랴오뚱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자 이제 명나라가 이제 후금을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광해군에게 임진왜란 때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지원병을 보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광해군은 명나라에 군대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내기는 보냅니다. 여진어를 잘하는 강홍립 장군한테 1만 3천 명의 조선의 군대를 이제 줘서 보내죠. 이 명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 강홍립 장군을 광해군이 불러서 전세를 모아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제 비밀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강홍립 장군이 조선군을 이끌고 이제 조명연합군이 이제 결성이 돼서 당시에 사르후 전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중국 국가박물관에 선생님이 직접 찍은 바로 이제 후금을 건국한 아이신조로 누르하치의 초상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여기 이제 후금의 첫 번째 수도가 이제 허투아라 흥경인데요. 요 두 번째 수도가 이제 이 선양, 지금의 심양이죠. 요 사이에 있는 이제 사르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과 후금의 군대가 크게 이제 부딪혔는데, 여기서 이제 이 조선군을 이끌던 강홍립은 열심히 싸우지 않고 결국은 이제 이 후금군에게 이제 투항을 하면서 누르하치한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이제 대패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요동, 랴오뚱도 이제 후금의 손에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이 후금을 자극하지 않는 그런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이러한 광해군의 대외 정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바로 중립 외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중립 외교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 광해군의 이러한 그 중립 외교는 당시 정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이제 서인들의 반발을 샀죠. 이 광해군이 있었을 때는 이제 이 북인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라고 하는 서인들이 볼 때 명예 의리를 저버리는 그런 이제 행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이 볼 적에 폐모살제라고 하죠. 이 광해군은 선조의 이 적장자가 아니라 첩의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장자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이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이 적장자, 인목대비가 낳은 이제 적장자가 태어나니까 이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이제 유배를 보내서 결국 이제 이 불에 태워서 방바닥을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인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는 이제 폐모살제를 저지르죠. 그래서 이제 서인들은 바로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폐모살제를 비판하면서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를 세우는 이제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조 정권, 서인 정권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폐기하고 결국은 이제 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대외 정책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조 반정 이후에 이 인조 정권은
당시 이제 이 모문용을 지원했다. 이 모문용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냐면, 이 모문용은 이제 명나라 장군입니다. 이 모문용은 당시 이 후금군에게 이 패배를 한 명나라 군대를 끌고 이제 이 광해군 때 이제 의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의주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광해군이 여기 이제 이 명나라 군대가 있으면 후금을 자극할 위험이 있으니까 요 평안도 철산 앞바다에 요 가도라고 하는 섬에 이 모문용의 군대를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도에 주둔하고 있는 이제 이 모문용의 군대, 명나라 군대는 계속해서 이제 군사력을 이제 증강하게 되는데, 이제 인조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이 가도의 모문용에게 이제 물과 식량과 군수물자를 지원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모문용을 이제 인조 정권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정권, 인조와 서인 정권의 대외 정책이 친명 배금 정책으로 이제 기울자 결국은 이제 후금은 조선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괄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괄의 난이라고 있는데, 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조 반정 때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2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어요. 물론 이제 이괄의 난은 진압이 돼서 이괄은 처형당하지만, 이괄의 잔당들이 투항을 해서 인조 즉위의 부당성을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조선의 침략을 엿보고 있던 이제 후금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조선을 침략하게 이제 만드는 계기가 되는데, 1627년에 당시 홍타이지의 사촌형 아민이죠. 바로 이제 누르하치의 아들입니다. 그 아민이 3만 명의 이제 후금 군대를 끌고 이 광해군을 위해서 이제 복수한다라고 하는 구실로 조선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627년에 정묘호란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후금 군대는 이제 신속하게 황해도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 모문용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를 이제 이 패배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황해도까지 이제 침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정묘호란 때는 이 전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조선도 원치 않았고 이제 후금 군대도 이제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명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후금은 비교적 조선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제 관계를 이제 맺는 조건으로 이 조선과 이 형제 관계를 맺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데, 철수하는 이제 후금군을 이제 정봉수라든지 이립 장군이 이제 의병을 일으켜서 이제 뒤통수를 까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과 후금은 이제 형제 관계를 맺고, 여기 보면 이제 이 후금과의 이제 국경무역을 개방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도 배웠던 내용인데, 뭐 경원 계시라든지 책문 경원 계시 그런 계시무역 국경지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중강 계시, 경원 계시 등과 같은 이제 국경 무역을 이제 개방을 하고요. 후금에게 이제 조선이 목면 1만 5천 피를 이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후금은 이후에 이제 더욱더 성장을 해서 요동, 랴오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이제 후금을 건국했던 아이신조로 누르하치의 아들이죠. 바로 후금의 이제 2대 칸이었던 이제 홍타이지 때 나라 이름을 중국식 대청으로 바꾸고 바로 이제 이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고 황제 체제를 수립했으니까 이제 이 명나라를 이제 공격하기에 앞서서 배후에 있는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이제 이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청의 군신 관계 요구에 이제 조선에서는 난리가 났죠. 바로 청나라는 오랑캐 민족이니까 그들과 군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이제 주전론, 바로 이제 척화 주전론이 되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상원, 윤집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힘이 너무 강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군신 관계를 맺고 훗날을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주화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제 최명기. 자, 그런데 이 조선에서 청의 군신 관계 요구에 대해서 주화론과 척화론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대세가 어디로 기웁니까? 바로 척화론. 다른 말로 이제 이 싸울 것을 주장하는
주전론이 이제 힘을 얻게 되자, 즉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한 거죠. 그러자 1636년에 청나라 2대 황제인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12만 명의 대군으로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요게 이제 바로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당했다 그랬죠.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5일 만에 이 한양이 함락당합니다. 원래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이제 피난을 가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이 서울 지역을 이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는 길을 이제 사전에 막았기 때문에 이 강화도에는 왕비와 이제 왕족들이 이제 먼저 피난을 갔고, 인조는 이제 강화도로 가려다가 길이 막혀서 결국은 남한산성으로 이제 이 피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는 이제 인조가 피신한 남한산성으로 이제 쭉 에워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성 전투의 약점이 뭡니까? 바로 그 산성 안에 물과 식량과 군수물자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이제 들어간 지, 피신한 지 48일째 되는 날, 결국은 이제 이 항복을 하면서 이제 이 남한산성 밖으로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 전에 강화도에 있던 이제 이 뭡니까, 왕족과 이 왕비가 이 포로로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결국 이제 이 인조는 48일 만에 50일 가까이 되는 그 남한산성 전투에서 결국은 이제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항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제 롯데월드 바로 옆에 위치가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나아가서 9층으로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아주 거만하게 앉아 있는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삼배 구고두, 또는 이제 삼괴 구고두의 이제 이 의식을 거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조선은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고 결국은 명과의 관계를 끊는 그런 이제 이 굴욕적인 굴욕을 맛보게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삼전도의 이제 굴욕이다,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병자호란의 피해도 이제 어마어마하죠. 바로 이제 한양 중심가가 이제 파괴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왕자와 대신들이 이제 이 청나라 수도인 심양의 세냥이죠, 선양의 인질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조의 두 아들, 바로 이제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와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복림대군이 이제 청나라로 인질로 끌고 가고요. 끝까지 이제 청과의 어떤 주전론을 주장했던 3명의 대신들, 바로 이제 윤집, 홍익한, 오달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청나라 심양으로 끌려가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제 삼학사라고 이제 부르죠. 그리고 명정벌에 필요한 뭐 함선, 그다음에 이제 금, 은 등등의 이제 세패를 청나라로부터 이제 요구를 받았는데, 특히 이 청나라 군인들이 조선의 여자 20만 명, 어떤 기록에는 이제 50만 명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여자들은 왜 끌고 갔나요? 남자를 끌고 가도 되는데, 남자들은 이제 중간에 끌고 가다 보면 저항을 할 수도 있죠. 비교적 이제 힘이 약한 이제 여자들을 20만 명이나 이제 이 청나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조선에서는 이제 그 누구의 이제 누이가 될 수 있고 또 부인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조선 여자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이 환속금이라고 하는 이제 돈을 내고 은을 내고 이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군인 입장에서는 조선의 여자 포로는 이제 일종의 전쟁 수당인 거죠. 그래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제 여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로 환양녀라고 부르죠. 환양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다. 자, 그런데 이 조선은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이제 강화되는데, 바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환양녀를 조선에서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환양녀를 멸시하는 말로 이 환양녀가 음질이 바뀌어서 뭐라고 부르죠? 바로 야, 이 환양녀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개중에는 이제 환양녀 중에서 청나라 군인의 이 아기를 베서 이 조선에 와서 이제 이 환양녀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 환양녀가 낳은 자식을 뭐라고 불러요? 환양녀가 낳은 자식을
호로자식이라 부르죠. 호로자식. 오랑캐 호자, 오랑캐 로자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성리학 국가인 조선에서는 호로자식이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음질이 변해서 야이 후레자식아, 야이 후레자식아, 이렇게 이제 음질이 변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조선 후기에 가장 심한 욕이라고 한다면 너네 엄마 환양년이지, 너 후레자식이지, 라고 하는 그 욕은 결국 이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제 안 좋은 표현이다. 절대 상대방에게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랴오뚱의 중심 도시인 한자로는 심양, 중말로는 뭐 세냥, 그래서 이제 선양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 청나라 심양 고궁에 이제 가보면 바로 이제 이 홍타이지가 이제 머물렀던 청나라 2대 황제 태종 홍타이지가 머물렀던 이제 궁궐이 있습니다. 바로 청심양 고궁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 보면 이 오른쪽에 바로 이제 이 청태조 누르하치의 조복 화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청태종이니까 이제 홍타이지죠. 홍타이지의 이제 화상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그 누르하치 이제 이 가계도 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가 이제 신하들한테 이제 인사를 받는 장면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역시 홍타이지 이제 사진인데요. 바로 홍타이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 병자호란 때 12만 대군을 끌고 직접 군대를 이 조선을 쳐들어왔던 아주 나쁜 놈이죠. 좀 당겨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자, 더 당겨볼까요? 자, 홍타이지. 자, 우리나라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장본인이고 청나라 2대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심양 고궁에서의 이제 집무실의 실제 모습을 보고 있고 정대광명이라고 써 있죠. 정대광명.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련 사진을 좀 봤고요. 다시 이제 교과서로 돌아와서 교과서는 94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관련 사진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있는 이곳은 이제 남한산성 꼭대기에 있는 수어장대죠.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의 중앙군을 오군영이라고 했는데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조가 후금과의 항쟁 과정 속에서 바로 이제 총융청, 수어청, 어영청을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 남한산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중앙군이 수어청입니다. 그래서 이 수어장대라고 하는 곳은 수어청의 장군들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만든 이 건물이 바로 수어장대, 이 남한산성 꼭대기에 있는 거죠. 남한산성에 이제 우익문이라고 하는 이제 한쪽 편의 문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이 비석이 바로 삼전도비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저 뒤에 서 있는 옆에 이제 롯데월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삼전도비. 원래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인데 이건 이제 청나라 요구로 조선이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머릿돌 부분을 보면 한자로도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어로 써 있고, 몽골어로 써 있어서, 당시에 이제 만주, 몽골, 그 다음에 이제 한족들도 이제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고, 사실 이제 이 대청황제 공덕비가 이 그 비석이 없는 이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이 있는 이유가, 원래 이 대청황제 공덕비는 인조가 그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이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릴 때 맞박이 피가 나죠. 그래서 이제 청태종 홍타이지가 야, 너 그 피난 곳에 한번 기념비 하나 세워보라 해서 세운 비석인데 처음에 조선이 세웠던 비석이 청나라가 이제 작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라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삼전도비가 있는 거고 아마 요 오른쪽에 이제 빈 거북이 모양의 받침돌은 이제 처음에 세웠던 작은 받침돌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기록이 돼 있죠. 자, 서울의 삼전도비 팻말도 이제 보이고요. 자, 교과서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보면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과 국교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제 청과 군신 관계를 이제 맺은 건데 결국 이제 겉으로는 청에게 항복을 했지만 사실 조선의 지배층들은 마음속 깊숙하게 이제 이 청에게 복종을 한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청을 정벌하겠다라고 하는 북벌운동 또는 이제 북벌론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강력한
북벌운동을 추진했던 왕은 바로 인조의 둘째 아들로서 왕이 된 바로 그 복림대군 효종이죠. 그 효종 때 뭐 이완, 임경업, 그 이후에 이제 뭐 숙종 때도 이제 이 북벌운동이 이제 계속이 되는데, 그때는 숙종 때는 송시열이죠. 그래서 북벌운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인조의 첫째 아들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심양에 가서 그 아담샬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예수회 소속 신부와 이제 교류를 하면서 이 청을 통해서 서양의 문물 또 천주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친청 행동 때문에 결국은 인조가 이 소현세자에게 이제 자살을 명해서 이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는데, 그때 북벌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났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조선에서는 이제 명이 이제 망합니다. 1644년에 이자성의 농민반란으로 이제 망하는데,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중국의 정통 중화 문명을 계승한 나라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조선밖에 없다. 그래서 조선이 중국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선 중화주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조선 중화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사에 보면 이 조선 중화주의에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조선 후기에 이제 국학연구가 되겠죠. 우리 한국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의 말과 글을 연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역사를 연구한다든지, 예를 들면 안정복의 동사 항목, 이종희의 동사, 뭐 유득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경치를 그리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유행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조선의 진짜 경치를 그리는 정선으로 대표되는 뭐 진경산수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이제 조선 중화주의, 조선이 중국이니까 조선 것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향을 이제 끼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벌운동 과정에서 이제 대명의리론, 복수설치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숙종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물론 효종 때부터 나타납니다. 이 대명의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복수설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을 대신해서 청나라를 정벌해서 그 치욕을 씻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논리인데, 이 대명의리론, 복수설치론의 상징이 바로 지난 시간 임진왜란 배울 때도 선생님이 보여줬던 바로 괴산 화양동에 있는 만동묘라고 하는 사당이죠. 이 만동묘는 이제 숙종 때 그 송시열의 제자 제천 출신의 권상아가 그 스승의 유지를 받들어 세운 사당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 조선의 왕이나 조선 사람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조선의 원군을 보내줬던 명나라 황제 신종 만력제와 마지막에 이제 이자성의 농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금성 뒷동산인 경산에서 자결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 숭정제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바로 만동묘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북벌운동과 그 다음에 대명의리론, 복수설치론의 상징물이 바로 이 괴산에 있는 만동묘죠. 만동묘라고 하는 뜻은, 만동이라고 하는 것은 황허강이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르듯이 명에 대한 충성심, 명에 대한 조선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자, 이를 이제 모방해서 이제 숙종이 창덕궁 그 금원 옆에 또 대보단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서 신종 만력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숭정제, 그리고 이제 명나라를 세운 명태조 홍무제까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대보단도 이제 세우게 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의 상황, 그 다음에 청나라의 상황, 이제 일본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은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죠. 비변사는 삼포 외란 때 임시기구로 설치됐다가 1550년 을묘 외변 때 상설기구가 되고요. 이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최고의 기구로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변사의 기능이 이제 강화되고, 자, 이 의정부의 기능은 이제 약화된 게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의 중앙군은 오군영이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중에 양반으로부터 노비까지 포함해서 편성한 지방군을 우리가 소고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수치체제를 개편해서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좀 덜어주는데, 이 영정법은 뭡니까? 바로 조세제도에서 풍요에 관계없이 1결당 4도에서 6도로 영원히 고정시킨 방법. 바로
인조 때 시행이 됐었고, 대동법은 바로 이제 광해군이 토지 1결당 쌀 12도로 내게 하는 방법, 곡물을 쌀로 내게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균역법은 영조 때 실시가 됐는데, 이 군대를 가야 될 정남은 1년에 군포 1필로 줄여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바로 공명첩과 또 납속책이 시행이 되고, 뭐 토지대장, 호적대장이 또 소실되고, 그리고 이제 노비 중에서도 뭐 도망하는 그런 노비가 이제 늘어나면서 조선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동요하더라. 이렇게 조선 후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서 이미 추가적인 내용을 써놨습니다. 이 숙종 때는 이제 환국 정치죠. 숙종 때 이제 뭐 남인, 서인, 남인, 서인. 그래서 서인은 다시 노론, 소론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종 다음에 이제 영종이 즉위하면서 그 붕당과 붕당 간의 대립을 소탕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정치인 탕평 정치를 실시했고, 이것은 그 손자인 정조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800년에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 왕권이 강화된 상태에서 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왕의 외척 세력들이, 즉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3대 60년간의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국사의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에 그 청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상황. 그 전에 이제 이 명나라는 임진왜란 직후에 재정이 고갈돼서 임진왜란 중에 이제 명나라가 조선에 쓴 돈이 뭐 은화 780만 냥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제 이 명나라는 임진왜란 직후에 지방의 환관들을 내려보내서 세금을 마구 뜯어냅니다. 그러자 지방에서는 농민봉기가 일어났고, 결국은 이제 명나라는 1644년 요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이제 망하죠. 망하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명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이자성의 농민군의 봉기로 망하는데, 이때 이 청나라가 이자성의 농민 반란 직후에 곧바로 이제 이 중원 지역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산해관입니다. 만리장성 동쪽 끝인데요. 요 산해관을 넘어서야지 중국 본토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명나라 장수인 오삼계라고 하는 사람이 대군을 이끌고 여기에 주둔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산해관을 방어하는 요동총병 오삼계가 이제 여기에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청나라가 오삼계를 꼬시죠. 그래서 오삼계가 청나라에 투항을 해서 청나라의 중국 본토 진출에 입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입관. 청나라가 산해관을 넘어섰다. 산해관을 넘어서면 중국 본토로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청의 중국 입관의 중대 역할을 했던 이 한인 무장이 바로 이제 오삼계입니다. 오삼계. 그래서 이 오삼계의 길잡이로 결국은 이제 이자성의 농민 반란을 이제 진압하고 이 청나라가 이제 이 중원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청나라의 3대 황제 어린 순치제가 되겠습니다. 이 순치제는 8살밖에 안 됐는데, 당시 이제 섭정왕 도로곤이 이 순치제의 삼촌인 도로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원 지역을 이제 차지를 했던 거죠. 이때 그 청나라가 이 베이징을 점령할 때 큰 역할을 했었던 그 여진 사회의 그 고유의 군사조직이자 사회조직이자 행정조직이다 과세단인 요 팔기병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이제 사진도 나오죠. 이 팔기병을 앞세워서 그럼 이제 중원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팔기병의 사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심양 고궁에 가면 이제 이 뒤에 이제 이 대정전이 있는데요. 자, 그 대정전은 이제 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갔을 때는. 그 앞으로 이제 그 팔기병의 그 사무실들이 이제 좌우로 쫙 늘어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팔기는 정말 8개의 다른 색깔의 깃발로 구분하는 만주족 고유의 군대 조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의 구서당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신라의 구서당도 옥깃 색깔에 따라서 9개의 부대를 구분하는데, 이건 이제 8개의 깃발 색깔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색깔이 8개 이제 색깔이 이제 있었고, 그걸 이제 팔기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이제 정남기라고 하는 팔기 중에서 하나의 이제 이
그 기인들이 장군이 이제 이 근무하는 사무실인데 여기 보면 1615년에 이제 누르하치가 처음에 이제 만주팔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 홍타이지 이대 왕진 홍타이지가 이제 몽골 팔기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이 투항한 한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1642년에 홍타이지가 이제 한군 팔기, 한인 팔기까지 만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사기였다가 나중에 이제 몽골 팔기, 한군 팔기까지 합쳐서 이제 팔기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교과서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희제 때는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정치 세력까지 제압하였다. 자, 청나라 4대 황제가 이제 강희제인데 3번의 난이 뭡니까? 이제 왼쪽에 그 3번의 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이 청나라가 중원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었던 그 오삼계가 있었다 그랬죠. 그 오삼계를 비롯한 이 한인 무장 세력들이 청나라 황제로부터 이제 이 중국 중남부 지방에 바로 이제 번왕으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독자적인 세력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데 바로 운남 지방의 바로 오삼계, 그다음에 이제 복건성의 경중명, 그다음에 광동성의 상가이가 이제 번왕으로 이제 임명돼서 거의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이제 구축하고 있었는데 강희제가 바로 이제 이 3번을 철폐할 것을 명령을 내리니까 이 오삼계를 비롯한 한인 무장 세력들이 난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우리가 3번의 난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 보면 오삼계와 그 다음에 이 상가이, 상지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경중명, 경계무, 그 다음에 이제 경정충, 요 세력이 이제 일으킨 반란인데 요걸 이제 이 강희제가 이제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완의 정시 세력까지 진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그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진은 이제 청심양 고궁에 있는 이제 걸륭제 예, 이제 그 직직사인데요. 요 걸륭제 때 타이완의 정치 세력까지 진압을 했었다. 그래서 이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인물인데 당시 이제 타이완과 중국의 그 바로 앞에 있는 타이완 바로 앞에 있는 푸젠성, 복건성에서 이제 반청 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정성공 세력인데 이 정성공은 이제 죽고 그 아들 정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계속 이어서 타이완에서 반청운동을 전개하는데 1681년이죠. 이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까지 진압을 하면서 이 강희제 때 전국에 걸친 이제 지배권을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수정하면 1683년에 이제 그 정성공의 아들 정경을 이제 제거하면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제거하면서 이제 강희제 때 이제 전 중국을 이제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강희제를 잇는 황제는 이제 걸륭제가 아니죠. 중간에 이제 옹정제라고 있는데 이 옹정제는 요 밑에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청해 옹정제 동그라미를 쳤죠. 이 청해 옹정제는 바로 이제 대의 강미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해서 오랑캐라 하더라도 1000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새로운 중화관을 이제 확립해서 만주족의 중원 지배를 이제 합리화했던 이 황제가 바로 이 강희제의 아들, 바로 이제 옹정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옹정제 다음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걸륭제죠. 자, 이 걸륭제 때는 여기 보면 티벳, 신장, 몽골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자, 여기 이제 왼쪽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이제 여진족, 만주족이죠. 만주족의 발상지는 바로 여기 만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주족이 여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청나라가 바로 이제 이 몽골족도 이제 이 정복을 해서 몽골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뭡니까? 이 신장, 지금 오늘날에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 신장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티벳 지역, 그 다음에 중국 본토의 한족까지 지배하는, 그래서 만한 장회몽, 그래서 이제 다민족 대제국을 이제 걸륭제 때 건설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요 3번의 난 때, 당시 이제 이 조선은 숙종 때거든요. 그래서 윤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번의 난인 3번의 난을 계기로 해서 이 북벌론을 이제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게 좀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오른쪽에 선생님이 좀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요 내용을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가 바로 청나라 때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죠. 강희제가 62년, 옹정제가 14년, 권룡제가 61년, 도합 137년을 이제 이 황제 3명이 이제 지배를 했는데 바로 이제 16세기 말부터 다시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 강희제, 옹정제, 권룡제로 이어지는 137년의 시대를 우리가 요 강희제의 강과 그다음에 권룡제의 권자를 따서 강건성세다.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태평성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중국 5천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황제 3명이 이제 137년 동안 중국을 지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이 밑에 이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선생님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나라를 세운 민족은 만주족이라고 했죠. 옛날에 여진족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만주족은 처자식까지 합쳐봐야 다 해서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100만 명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뭡니까? 18세기, 19세기가 되면은 뭐 3억, 4억을 넘는 그 한족들을 무려 250년 동안 아주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바로 회유책과 강경책을 적절히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먼저 청의 중국 지배 정책 중에서 회유책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청나라는 이 명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이 명황실에 대한 제사를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명의 관학인, 명의 통치 이념인 성리학을 정통 학문으로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또 명나라 때 활성화되었던 이 과거 지도도 그대로 이제 청나라 때 시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만한 병영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만한 병영책, 만한 병영책 또는 만한 병영 정책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병영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름은 병룡이고요. 여기는 병영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는 제도. 그래서 이제 한족의 불만을 무마시키는 그런 제도가 바로 만한 병영 정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청시대의 지방사회의 지배층, 바로 신사라 그랬죠. 그래서 관직 경험자인 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위 소지자인 사를 합쳐서 신사라고 부르는데, 이 신사가 바로 이제 지방사회에서 이 지배층으로 이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청나라 때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사의 특권이라고 하면 가벼운 범죄에 대한 면책 특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촌 사회의 어떤 교화 역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공공사업을 어떤 관리 감독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대납한다든지 이런 그 신사들의 특권을 그대로 청나라 때 인정해줬다. 이게 이제 회유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회유책 말고도 이제 강경책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강경책으로서 이제 이 호복을 입게 한다든지, 이 호복은 이제 이 만주족 스타일의 이제 옷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발령. 만주족의 이제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인데, 바로 이제 선생님이 옛날에 아주 재미있게 봤던 황비용이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이 변발이죠. 변발. 그래서, 변발을 하지 않으면, 청지배에 반항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이제 변발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옥이라고 있습니다. 문자의옥. 이 문자의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문자지를 잘못하면 감옥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시험에 답안지를 쓸 때 뭐 청왕조를 비방한다든지 만주족을 비방하는 글을 썼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자욕, 그다음에 호복, 변발령 이것이 이제 강경책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때 한족 지식인들은 정치적인 어떤 글을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뭡니까 가치가 자신의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글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옛날의 어떤 그 사실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옛날의 어떤 그 고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고증학이 이제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청나라 때 유행한 학문은 이제 우리가 고증학이다. 이거는 이제 120쪽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교과서 95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물의 교류에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임진왜란을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설명을 미리 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자, 요 밑에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일본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오늘날은 이제 도쿄에다가 에도막부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 에도막부는 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므로 청의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 중심의 조공책봉 체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이제 일본과 중국이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맺은 것은 바로 15세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15세기 이제 명나라 영락제가 당시 이제 이 남북조 시대, 바로 이제 무로마치 막부의 그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하고 이제 무역을 허용했는데, 이때 이제 15세기의 명과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을 바로 뭐라 그랬죠? 바로 가만무역이라고 불렀죠. 가만무역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이 16세기 이제 왜구 문제 때문에 이제 가마을 이제 중단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에도 막부는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선은 병자호란 이후에 당연히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으니까 정기적으로 이제 이 조공사절단을 이제 파견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이제 써놓으세요. 이 명에 보낸 조공사절단은 조천사라 불러요. 그런데 청나라에 보낸 조공사절단은 연행사라 부르죠. 여러분, 청나라의 수도가 이제 베이징인데 당시 이름은 이제 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경으로 가는 사절단이다. 그래서 이 청나라에 보낸 조공사절단은 연행사.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명나라에 보낸 이 사절단은 조천사인데 바로 천자를 조회하러 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군사력을 강화해서 청을 언젠가는 정벌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북벌 운동을 펼쳤었고 반청 의식도 이제 강했는데, 점차 이 연행사를 통해서 청의 어떤 그 발달된 그런 그 문화들을 이제 접하고 돌아온 이 사신들에 의해서 이제 이 뭡니까, 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북학 운동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 18세기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로 있는 바로 이제 북학파 실학자들, 다른 말로 이제 중상학파라고 이제 불렀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청나라를 이제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이 청나라에 전파된 서양의 학문 서학이 이제 조선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역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명종이라든지 천리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고려 만국전도와 같은 세기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조선에 전래됐고, 특히 이제 김육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 중국에 가서 아담샬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에 와 있는 이 신부를 만나서 이 아담샬로부터 이제 이 역법을 배우고 돌아와서 이 조선의 조선판 시현역이라고 하는 역법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병자호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